그러니까 신용장 개설해서 거래하자. 그러니까 대금 지급에 관해서 신용장 개설하자 이렇게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이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 신용장 조건으로 검사 증명서, 그러니까 물품의 품질, 수량 이런 것들을 미리 공인된 기관에 서 검사해서 그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서 은행에 제출해야만 그 신용장의 서류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신용장 조건은 서류 조건으로만 거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서류 조건이 붙은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선적하기 전에 검사 당국의 물품이 합의된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가 발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그 검사 증명서에 따르면 물품에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3주 물품이 컨테이너에 담겨져서 가나로부터 운송되었다. 매도인은 품질 증명서와 신용장을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물품이 선적 후 한 달이 지나서 이탈리아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한 검사에서 물품의 품질이 합의된 허용 범위보다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공법, 사법, 무역거래 관련해서 뭐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보통 무역거래를 할 때 이 선적전 검사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후진국 상인 매도인이다. 여기서는 뭐 후진국 상인도 아닌데요. 스위스, 이탈리아인데요. 예, 어쨌거나 선적전 검사가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미리 공인된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해서 뭐 검사 증명서랄지 이런 걸 첨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신용장 거래 관련해서는 이제 이 선적전 검사 이런 것들이 이 사법상 문제가 됩니다. 검사 증명서랄지 뭐 이런 것들이 신용장 서류가 되고요. 뭐 엄격 일치 원칙이랄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금 지급 관련해서 매매 계약상 물품의 인도 대금 지급, 이 물품의 인도가 이제 CIF 조건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서류 거래로서의 성격을 띄어서 이러한 품질 검사 증명서, 선화증권, 보험 서류, 상업송장 이런 것들이 물품 인도와 등가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물품의 소유권이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배서 인도 이런 것 이것은 물품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물품의 소유권 이전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처분적 효력 무슨 유가증권으로서 여러 효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법상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공법상 국제통상법에서는 이 성적정 검사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문제들, 공법적 제도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정 검사협정, 프리시프먼트 인스펙션 이라고 하는 그런 협정이 있어요. 선적정 검사기관을 사용하는 나라, 뭐 이용국, 뭐 선적정 검사기관 국가, 회원국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제도에 관련한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협정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국제통상법 여러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이 품질 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품질 증명서에 있는 그 품질 증명하고 실제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적종 검사기관도 그렇게 꼭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하긴 뭐하다 것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불가기간 내에 대체품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였다. 예, 그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물품이 계약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바로 계약 위반이 되어서 CIS법, 그러니까 이 비엔나 협약 공부하는 비엔나 협약상 그 구제를 주장할 수 있고요. 부과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부과기간을 부여해서 그 부과기간 내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내에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라.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품 인도도 가능해요. 구제 수단 중에 대체품 인도하고 계약 해제는 그 계약 위반이 본질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어도 부과 기간을 허용한 경우에는 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대륙법계 민법 민사법처럼 모든 구제 수단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도 가능하고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고 대체품 인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 하자를 보완해 달라, 계약 부적합을 뭐 수리해 달라, 물품을 수리해 달라랄지 뭐 그런 구제 수단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과기간 내에 대체품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적합 통지를 하였다. 이 사안은 이제 부과기간을 허용한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매수인은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의 반환과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으면 이제 대금 반환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이제 구하게 되겠습니다. 협약 제67조에 의하여 매매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된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가나에 있는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자, 이 CRP 조건이었나요? 이제 매도인이 가나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때 위험이 이전한다. 지난 시간에 위험 이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지난 시간 혹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저연거래 조건 관련해서. 그래서 그 CRP 조건에서는 위험 이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FOB 조건하고 위험 이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 관련해서 비용 부담은 운송 구간 운임, 해상 운송이겠죠 보통 운임하고 그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의 멸실 위험에 관한 보험료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다 부담을 하지만 위험의 분기, 위험의 분기는 그 FOB 조건처럼 그 싣고 갈 선박에 선적했을 때, 선적 시점에서 위험 이전된다. 그러면은 해상 운송 구간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이거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보험회사가 부담해요. 그렇죠? 보험이 들어가 부보돼 있으니까 물품이. 자, FOB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게 CRP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위험의 이전은 CRP 조건처럼 선적 시점에 있지만 비용 관련해서 매도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OB, Free on Board잖아요. On board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적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혹시 보셨어요? 뭐 요즘 외국 여행 안 해본 사람들 뭐 별로 없는데 온보드, 보딩하면 뭐예요? 사람이 탄다는 거예요. 물품이 선적된다는 것입니다. 물품으로 보면은 프리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할 일이 아니다. 프리. 그러니까 선적만 하면 이제 매도인은 자유롭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험이 붕괴하는 것은 CRP 쪽하고 똑같아요. 선적 시점에.
다만 FOB 조건은 이 운임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아요. 이거 코스트, 매도인 측의 코스트인데 이거 프리. 매도인 측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 보험료, 그러니까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하고 운임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CIF 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고 FOB 조건은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이 두 조건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적용거래 조건이에요. 그래서 CIF 조건이니까 가나 있는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물품을 예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이탈리아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선적정 검사기관인가요? 공인된 기관이 아마 품질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선적 시점에 이 물품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을 그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아까 틀릴 수도 있지만 정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결국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뭐 해상 운송 중에 뭐 풍랑이나 해일이 심했는지 뭐 그래서 뭐 훼손되었다 할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크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물품이 잠재적으로 또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은지 어느 당사자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 결국 그것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뭐 품질 증명서에 의해서 선적 시점까지는 완벽하다라고는 해도 이게 어느 그 이전에 파손된 것인지 그 이후에 파손된 것인지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사법상 이 분쟁 관련해서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될 문제예요. 물론 이 품질 증명서가 매도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 사안에서는 결국 지금 그 하자를 주장하고 그 권리 구제를 구하는 그러니까 계약 부적합을 주장하고 권리 구제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협약은 물품 계약적합에 관한 입증 책임을 명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일부 학설은 이 문제를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명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바 협약 제35조 이하는 협약의 흥결을 보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표현한 것이고 이에 의하면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다 유력한 설은 협약 자체 내에서 중거법보다는 협약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우리 이 국내법처럼 그 요건 사실이 그 규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건 사실의 논리 법칙에 따라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입증 책임을 분배하면 된다. 이게 뭐 가장 유력한 설인 것 같아요. 이제 소수설은 이제 일반 원칙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국제사법 규칙이 지정하는 중거법인 국내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스위스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한다. 스위스 국내법에 의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CRC법 그 요건 사실, 뭐 국내법상의 입증 책임 관련한 뭐 요건 사실이랄지 입증 책임 그 판자에 관한 기준 모두 매수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죠. 지금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계약 부적합을 주장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 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선적하기 전에 검사 당국이 물품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매수인이 물품을 그 상태대로 수령하겠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품질 증명서는 매도인이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협약 제38조에 따라 매수인은 물품이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하면 이를 검사할 수 있고 부적합에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매도인은 인도 후 매수인에게 보낸 서실에서 묵시적으로 선적 시 물품이 부적합하였다는 것과 운송 중에 더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법상 분쟁이 있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당사자들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안은 이제 CIF 조건이니까요. 뭐 보험회사도 관련이 되고요. 또 운송인
관련이 되고요. 국제 매매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매도인 수출상이 있고요. 매수인 수입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품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이 매도인이 뭐 여러 관련 당사자들이 무슨 이 소송 전략을 세우고 회의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보면은 지금 운송 중에 손상됐다라고 하면은 운송인이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 입장에서 매도인과 협상 과정에서 전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사안은 CRF 조건하에서 지금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품에 관한 적하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또 일부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책임이 이렇게 사법상 여러 당사자 사이에 관련돼서 문제됩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랄지 소송 참가 여러분 절차법상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는 거 민사소송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국내 민사소송법하고 이 국제 민사소송법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국제 소송 관련해서 보면은 이 관할권 분배랄지 이런 것들이 국내법 역추지에서 소위 역추지설이라고 추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국제 사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이게 이제 과거하고는 달리 이 분쟁 해결 규범이 되었어. 과거에는 단순히 그 중거법 선택을 위한 선택법적 기능을 하였는데, 그래서 관할권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1조인가 2조인가 그 대원칙이 30대 있어요. 국제사법에. 그런데 이제 결국 구체적 관할권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국내 민사소송법 규정이 결국은 상당히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적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국내법 관할권 규정이 적용돼서 이게 분쟁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관련 당사자들이 개입이 되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내부적인 회의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사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자 있는 계약에 부적합한 그러한 물품을 인도했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아요. 따라서 선적점 검사에 오류가 있었든 없었든 물품이 컨테이너에 담겨져서 선적되기 전 3주간의 기간 동안 손상되었던 물품이 위험이 이전된 시점에 부적합하였으나 지금 매도인이 인정했죠. 목적항에 도착하는 하자가 분명하여졌던 어느 경우에나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하자가 있었으므로 매도인은 부적합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 시기는 그 위험 이전 시기, 위험이 붕괴하는 시점입니다. CRF 조건하에서 F조과 똑같이 그 물품이 선적되었을 때 물품 이전에 위험이 이전한다. 보면은 이제 본선, 물품의 본선, 외측 난간, 쉽즈레일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즈레일. 여러분 이제 항구에 가 보시면 그 큰 배 본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 먼 바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두에서 그 물품을 싣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작은 배가 있겠죠. 가지고 이제 선적을 해요. 그럼 그 시점에 물품 위험이 이전한다. 물품 멸실 위험이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때 하자가 있었느냐? 계약 부적합 문제에 관련해서 이 그 판단 시점이
이 물품 멸실 위험 이전 시점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독일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제 매도인이 프랑스 상인이고 매수인이 독일 상인인데요. 이 매도인이 문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상인인 것 같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의 통지는 인도일로부터 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 는 표준 약관을 포함한 매도 확인서. 내가 이렇게 매도하겠다. 이게 이제 매도 확인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당사자들은 이렇게 미리 인쇄된 여러 서식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이 과연 성립한 것인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해서 합의를 했느냐, 또 합의를 해서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 성립된 계약 관련해서 어떠한 조항이 효력이 있고 또 어떠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조항이 우설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last shot doctrine 또 knockout theory 뭐 이런 법원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battle of forms 서식 전쟁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걸 자세히 작은 깨알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계약 서식을 다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수량, 뭐 중량, 무슨 품질, 뭐 이런 부분, 대금 이런 부분만 딱딱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상이한 조항들, 합의 관련해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조항들이 나중에 분규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매도 확인서라는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매도인은 대금 전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런 유형의 소송, 그러니까 물품의 계약 부적합, 이 문제가 실무상 이 매매 계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협약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고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은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물품을 즉시 검사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특별한 관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유효한 매매 계약이 지금 있느냐, 이걸 법원은 봐야 됩니다. 여러 그 서식들 여러 걸 대조해보고 한 결과 계약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양 당사자 합의했다.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이렇게 봤고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것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보낸 확인서에 포함된 표준 약관은 그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이걸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수인이 부적합을 충분히 특정하지 아니한 점을 차치하고라도 그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이 마지막 인도 후 2달 반 이상이 지나서 부적합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늦게 통지가 되었네요. 적시에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그리고 계약 부적합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요건 사실 입증 책임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매수인은 지금 계약 부적합하고 권리구제를 주장하니까 자신이 협약상 물품 검사 의무를 다했고 적시 통지를 하였다. 이걸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사안은 적시 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그 못한 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럼 증명했느냐?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협약 제44조를 운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협약 44조는 이제 적시 통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입니다. 자, 이 물품은 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마 매수인이 즉시 물품을 검사하지 못한 것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제 매매 거래에서 대부분 모든 물품이 다 뭐 포장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포장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자가 되풀이되는 것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물품의 표본을 검사함으로써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비추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품 계약 적합성,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검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소하는 경우에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할 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협약 제38조 제3항을 매수인은 원용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나온 것 같습니다. 38조 3항에 보면은 그 검사 의무, 물품 검사 의무 관련해서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속하면은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그 자신의 검사 하자 통지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약 부적합성을 통지할 그런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무도 원래 있고요.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된 법리는 매수인이 단순한 중개인이거나 물품이 최종 고객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있고, 이 38조 3항은 매수인이 단순히 중개인이다. 그리고 물품이 매수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최종 고객에게 인도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새로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최종 고객을 통해서 뭐 중개인을 통해서 목적지항의 어떤 뭐 매수인이랄지 매수인 대리인을 통해서 검사한다, 검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조항이죠. 이 사안은 매수인이 고객에게 재판매할 물품의 수량과 시기를 미리 알지 못한 채 그 창고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한 때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전매인 그 물품을 전매할 그러니까 그 물품이 전매될 그런 고객 그리고 수령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다거나 뭐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판매할 어떤 그런 조건을 이제 정한다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고요. 제38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검사하고 그 부적합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38조 3항 우리 방금 있죠. 그러니까 물품 검사하자 통지 의무 관련한 조항들입니다. 자,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통지 의무 관련한 조항이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이제 기산점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또 발견할 수 있었던 때 합리적인 reasonable bystander, 합리적으로 옆에 서 있는 중립적 사람 기준에서 이게 그 부적합을 발견할 수 있었던 때가 이때다.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그 단순히 하자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 부적합한 성질이 부적합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특정을 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0조까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품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 물론 이것도 뭐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확정해야 되겠죠. 모를 수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합리적 또그 바이스탠더, 리즈너 바이스탠더 기준에 따라서 이런 사정 이 시점에는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판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그 부적합, 그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다면은 이걸 매수인에게 밝혀야 됩니다. 근데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제38조, 제39조를 운영할 수 없다. 38조, 39조 뭐예요? 방금 우리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물품 검사 의무, 하자 통지 의무가 있는데 너 물품을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그 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하자도 특정해서 통지하지 않았다. 응? 지금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내가 인도했다 하더라도 너는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럴 수 없다는